네, 오늘도 정치권 소식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광덕 미주한국일보 뉴스본부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됐고 오늘 이틀째입니다. 어제는 경제 분야였는데 대우조선 해양에 공적 자금을 투입을 결정한 청와대 서별관 회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별관 회의가 이제 야당에서는 유령 회의다 이렇게 지적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떤 회의를 말하는 건가요? 이 서별관 회의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민감한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경제 결정을 할 때 그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된 내용들이 시장에 전달될 경우에는 상당히 시장에 그러니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주로 경제 정책이죠. 주로 경제 정책을 지금 이제 결정하기 앞서서 그 관계된 고위 당국자들이 이 지금 어디서 일종의 안가에서 모여서 이때가 회의를 하는데 그 안가가 청와대에 있는 서쪽에 있는 별관에서 한다고 해서 서별관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그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흘러나갔을 경우에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속기록이나 이런 부분들을 회의록을 안 남긴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논의된 내용이 과연 결정되고 난 뒤에 그럼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불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령회의다. 그리고 이번에 대우조선 해양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결정이 이제 그 지난해에 그러니까 지금 한 4조 5천억인가 더 추가로 이 산업은행과 수출은행을 통해서 지원해주기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때 사실 서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 해양 임직원들이 대규모 분식 해결을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결정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또 지원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그 부분이 쟁점인 거죠. 아니, 물론 이제 경제 정책이 얼마 전에도 SNS에 희한한 소문 하나 돌아서 증시가 오락내락했던 소문이 좀 있긴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이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비밀 문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라도 어떻게 좀 회의록을 만들 필요는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은 있어요. 사실은. 회의록을 남겨야 된다 하는 지적은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그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지원, 4조 넘는 이런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분식회계, 부실이 있었고 분식회계가 있었음이 사실상 인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고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스크린하지 않고 이렇게 수주원대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결정을 이루어졌다. 이런 사례가 나온 거 보면 그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 회의를 야당의 유령 회의라고 하는 지적이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이 회의는 과거에 이제 IMF 이후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시작이 돼 왔거든요. 그럼 그때 본격화돼 그 전에는 없었던 건가요? 그 전에도 유사한 형태들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그 이후에 역대 정부에서 계속 해온 회의인데 이 정부에 와서만 한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 회의에는 아까 했지만은 여기서 비공식적인 단계 이런 회의에서 그 결과들이 공개적인 결정으로 해서 나와서 시장에 흘러나가면 엄청 파장을 미치기 때문에 최종 공식 회의 전에 비공식 회의 이걸 브레인스토밍 회의라고 아마 변명을 지금 하더라고요. 그런 단계에서 비밀스럽게 이게 오고 가고 어느 단계에서 이제 공식 회의의 절차를 거치지 않겠습니까? 각 부처에서 간다든가 이제 나중에 국무회의로 올라간다든가 이런 그 전 단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또 단점이 바로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이 안 남기니까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리고 이 발언에 책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책임의 문제, 그다음에 투명한 의사결정의 문제, 공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냐 하는 이런 문제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위 서별관 회의, 유령 회의라까지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현실은 인정하지만 이거를 어느 정도의 책임성과 이런 투명성,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어떤 기록이라든가 이런 건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요. 야당에서는 어쨌든 지금 유령 회의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만큼은 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러면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야당은 지금 이제 사실 서별관회의는 아까 우리 김 부부장 말씀하셨던 대로 역대 정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DJ 정권 때도 소위 말 그때 당시 IMF 환란 위기 때문에 구조조정할 때도 했고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도 카드채 사건 때문에 그렇고 MB 정권 때는 또 국제적인 금융 글로벌 금융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왔던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지금 이제 국정조사를 하자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우조선해양에서 임직원들이 상당하게 그 뭐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네. 상당히 방만한 경영을 하고 또 분식 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먼저 그 수정하지 않고 네, 발본색원하지 않고 막 무턱대고 돈을 안겨준 것 자체가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만약에 문을 닫게 되는 상황에서 정권의 부담이 된다, 정치적 부담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턱대고 결정한 거 아니냐. 결국 서별간 회의가 이 경제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국민 혈세에 쏟아부은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그때 관리한 정책 담당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 이 야당의 입장이고, 야당은 그럼 그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 그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일단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 공방이다 하고 선을 딱 긋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시비를 거는 거는 이제 정치 공방이다. 그래서 정치 공방을 하지 않고 경제 살리기에 같이 나서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뭐 정치적 공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제 이 소위 이 대우 어떤 문제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대우조선에 대한 그 산업은행의 수주원대 지원 결정은 많은 문제를 남겼어요. 그게 굉장히 부실이 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제 대우조선의 임직원들이 수백억 원의 또 특별 보너스라든가 이런 거를 또 나눠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서 이런 심한 문제가 있었으면 이 국민 혈세가 들어간 거 했다면 저는 감사원의 감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마는 과연 너무 뒤늦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감사원의 감사도 철저해야 되고 또 이제 검찰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는데 검찰 수사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면서 또 이런 거는 국민을 대표한 국회에서 그게 국정조사가 형식이든 청문회든 그렇다면 상임위 차원에서의 뭐 문제 제기든 간에 이런 것들의 철저한 조사와 그리고 재발 방지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충분히 할 수는 있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검찰 수사 중에서 국회가 하면 이제 정치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거든요.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쯤에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아니면 상임위 차원의 별도의 조사든 간에 그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비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도 있을 텐데 오늘 뭐 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좀 몇 가지 있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비경제 분야에서 가장 큰 핵심 쟁점은 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정현 의원의 그 KBS 보도국장에 대한 그 전화해서 세월호 진상조사를 상당히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단순하게 이정현 의원이 세월호의 그 진상을 은폐하는 부분을 넘어서서 이것이 결국 뭐냐면 이 청와대나 정권이 이 공영방송을 길들이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포석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야당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야당의 입장에서는 방송에 대한 이 권력의 장악, 방송의 독립성, 정식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서는 대선 승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아마 상당히 길게 치고 들어가서 결국은 이것이 일종의 대선 전초전, 대선 삽바 싸움처럼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야당이 지난번 총선 때도 공약했지만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쪽으로 제도적 개편을 이루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갖고 갈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 지금 대정부 질문에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국회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박계가 굉장히 다급해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성인미 앵커의 설명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마 선언이 잇따르며 본격 당권 경쟁 모드에 접어든 새누리당. 이 최경환 의원이 출마를 주저하는 가운데 친박계 일각에선 8선의 최다선 서청원 의원이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출마가 적절치 않다는 최 의원의 의지도 강하지만 만약 최 의원이 나설 경우 개파 간의 극한 대결로 이어지며 당 내홍이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서청원 카드가 적합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당내 최고참인 만큼 친박계 내부 교통 정리도 가능할 것이라는 포석도 깔렸는데요. 문제는 서 의원 본인이 부정적입니다. 2년 전에 출마 경험이 있는 데다가 20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대표로 추대한다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의사도 전혀 없으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서 의원이 출마로 마음을 바꾼다 해도 친박계 바람대로 교통정리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주영, 이정현 의원은 누가 출마를 하든 레이스를 완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친박계 분화 조짐이 뚜렷한 상황인데요. 구심점 약화를 실감하는 친박계가 전당대회 룰 변경을 시도하는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맞물려 있습니다. 내일 있을 의원총회에서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1인 1표제가 되되 사전에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상위 3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진행해서 후보 난립을 막자는 주장을 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앞서서 함께 그 서청원 의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지만 서청원 의원 본인은 계속해서 이제 뜻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친박계에서 이렇게 자꾸 서청원 의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또 친박계의 이번 전당대회에서 친박계는 반드시 대표를 친박계가 차지해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친박계를 중심으로 당이 뒷받침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 레임덕을 이제 방지를 그를 늦추고 방지하고 이렇지만 또 하나는 친박계가 지금 분화 조짐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거를 결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당선이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원래는 최경환 의원 카드가 유력하게 거론됐는데 여러 가지 본인도 좀 주저하는 게 있고 또 과연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비박계 반발이 심하고 또 반드시 당선이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의문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서청원 의원은 현재 본인이 안 하겠다. 2년 전에 나와서 일단 졌잖아요. 그렇죠. 당시 김무성 전 대표한테. 그리고 떠나 지금 국회의장은 본인이 하려고 지금 굉장히 가슴으로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 하겠다고 하는 게 아마 그 진심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친박계의 이제 그 많은 의원들, 중진과 소장파 의원들이 만나서 물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청와대 측의 이제 이런 핵심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어느 카드를 내놓는가 고심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그런 고심의 결과로 본인들 뜻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면서 내일 의총이라든가 8일 청와대 그 박 대통령과 의원 오찬이 있잖아요. 그걸 끝나면서 과연 어느 카드를 내세우는 게 좋을 건지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8일 지나야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좀 보일 수 있겠다는 얘기군요. 그런데요, 지금 보면은 친박계에서도 출마 의사를 밝힌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완주하겠다 이런 뜻을 보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청원 의원을 좀 나서달라 이렇게 요구한다 이런 정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완주 의지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분화는 좀 불가피해 보인다는 전망도 있는데요. 원래 역대 정권이 그러니까 정권 말기로 가면 소위 말하는 주류 세력 내에서 분화는 거의 뭐 불가피한 측면입니다. 그거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 다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그런 상황을 좀 더 최소화시키고 늦추자는 것이 지금 이제 지금 서청원 의원의 추대 내지는 출마론을 내세우는 측의 그 논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서청원 의원 입장에서 본다면 어차피 지금 본인이 지금 이제 추대를 해준다면 몰라도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차피 지금 경선을 해야 되는데 경선에서 지금 비박계하고 1대1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주영 의원이다, 이정현 의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완주를 하겠다는 뜻이 아주 확고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섣불리 나갔다가는 지금 이제 그 친박계는 상당히 다수 후보고 비박계가 단일화될 경우는 본인의 정치 행보가 완전히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 표가 분산되면.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 입장에서는 그 서청원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최다선 의원으로서 이제는 국회의 원로로서의 뭔가 역할을 생각을 하면서 지금 후반기 국회 의장을 지금 내심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당내의 개파 싸움 속에 본인이 매몰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자신의 정치 행보에도 이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는 아마 그 지금 서청원 그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이 친박계의 자장 역할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더 이상 계속적으로 개파 대립적으로 가갖고는 앞으로 미래는 밝지 않다. 당의 미래는 밝지 않다. 정권 창출도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내가 그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거중 조정을 하는 그런 큰 형님의 역할을 나름대로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8일 날 지금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오찬을 전원과 함께 오찬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과 포함해서 어떤 내용 주로 이야기를 할까 좀 싶기도 해요. 일단 대통령은 이번에 이제 8일 날 새누리당 의원들 전원을 불러서 이제 오찬을 하는데 이제 취임 이후에 3번째로 오찬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전원하는데
일단 여기서 만나서 이제 자기 임기 후반부에 국정 운영에 대한 당청 간의 협조 예. 이런 것들을 잘 강조를 할 것 같고 네. 이제 경제 살리기라든가 이제 노동 개혁법 이런 처리 예. 이런 것들을 적극 할 테니 이제 당에서도 많이 도와달라 네. 이런 이야기였고 또 당과의 앞으로 이제 소통이 모자랐다는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예. 이런 의지도 밝히게 될 건데 어떻든 직간접적으로 이게 그 다가오는 전당대회에 어느 쪽으로 당권이 가느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발언은 안 하겠지만 네. 이런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하나 관심 포인트는 그동안 이번에 복당 논란이 있었던 유승민 의원이 과연 그 자리에 오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보기에 안 올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오게 불르긴 되면 다 불렀으니까 이제 네. 참석하느냐 안 하느냐 유승민 네, 의원이 그리고 이제 판단하겠네요. 어떤 표정으로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을까 네. 그런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예. 어떻든 제가 보기에 아까 그 전당대회 후보 구도는 이 이후에 이제 가닥이 잡히게 되는데 예. 일단 그 친박 내는 후보 단일화를 시도하는 것 같아요. 비박은 아까처럼 정병국 의원이라든가 김용태 의원이 나오게 될 거고. 예. 근데 이주영 의원 아까는 반드시 완주한다 그랬잖아요. 예. 이주영 의원은 본인은 범친박계지만 네. 이미 친박계에서는 중박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이제 친박과 비박의 중간으로 네. 당신은 끝까지 나오려면 가세요. 계속 고하십시오. 그런데 나머지 친박 소위 서청원, 최경환, 소위 홍문종, 원유철 의원들은 단일화를 시도하는 쪽으로. 예, 예. 그런데 그전 지금 1등이 대표가 되고 나머지 2등 이하는 최고위원이 되는 현재의 당헌대로 그대로 그렇죠. 갈 경우는 굳이 네. 단일화 안 돼도 되니까. 네. 그런데 당헌이 만약에 소위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걸로 가면 예. 나머지 소위 친박에서는 후보를 단일화하는 쪽으로 하는 게 현재 친박계의 구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6일과 8일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뭐 지난달 17일에 한번 예정을 했다가 취소됐던 당정청 회의가 네. 또 모레 계획돼 있죠. 이게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눌까요? 이 사실 자리에서? 지난번 17일 날 하려고 했던 것이 그 취소된 이유가 유승민 의원 복당 문제 때문에 그 때문에 지금 취소가 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새누리당은 그래도 지금 여당이거든요. 집권 여당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수많은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아까 우리 앞서도 이야기했던 이 지금 그 조선산업, 해운산업의 구조조정 문제, 그리고 지금 브렉시트로 인한 지금 금융시장의 동료, 예. 그리고 지금 북핵 문제를 둘러싼 또 사드 배치를 둘러싼 또 여러 가지의 이 국론 분열 양상,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발등에 불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 여당이 거의 지금 총선 끝나고도 제대로 만나서 이런 현안들을 이야기한 자리가 없습니다. 예. 안 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야당이 걱정할 정도로 여당 정신 차리라고 할 정도로 예. 그럴 정도로 상당히 지금 이제 국민들 불안이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측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그 지금 당정청 회의를 하는 부분은 만시지탄의 느낌이 분명히 들죠. 예. 그러나 지금 이제 이번에 하여튼 그 유승민 의원 복당 문제가 어떤 식으로도 뭐 당내 일단 봉합은 일단 되는 형국이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8일 날 또 대통령께서 이 여당 의원들 다 초청해서 네. 일종의 당내 그러니까 그 이 청와대와 이 그 여당과의 관계를 새롭게 뭔가 좀 변화를 시켜보자 예.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에서 당정청 회의가 일종의 하나의 그 마주치는 손바닥처럼 예. 그런 식으로 하나의 조응하는 네.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모임이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무성 전 대표가 다음 주에요. 전국적으로 한 500여 명 참여하는 대규모 모임을 좀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계산에서 이런 모임을 하는 걸까요? 김무성 전 대표가 이렇게 총선 때 어떻든 패배의 책임에 친박도 있지만 네. 간접적으로 이제 당 대표로서 책임론이 제기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좀 조용한 행보를 해왔는데 네.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다는 측면에서 네. 굉장히 관심을 끄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이렇게 대규모 모임을 무슨 명분으로 하느냐 예. 이렇게 봤더니 김무성 전 대표지만 이제 예. 2년 전에 전당대회에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당대표 당선된 거 2주년을 기념해서 그 당시 사실 7월 14일 그래서 그 2주년을 기념해서 모임을 갖는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명분이 네. 지금 대표에서 물러난 분이 왜 당대표 취임 2주년을 하느냐 네. 하는 게 좀 의아하기는 해요. 예. 과연 이런 게 그래서 대규모로 하는데 네. 어차피 전당대회가 이제 8월 초에 열리니까 그렇죠. 8월 9일 열리니까 그 앞서서 예. 어차피 그런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고 예. 그런 거에 무관하다고 이제 주장은 합니다만은
그러면 전대를 앞두고 소위 비박계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 정병국, 김용태 의원 등 소위 대표 후보와 네. 강석호 최고위원 후보 이런 사람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네. 그런 모임이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김무성 대표가 이번에 그 야당 의원들이 하는 그 경제정책 모임에 지난주에 가셨지 않습니까? 네. 가서 상당히 본인이 그때 직접 질문도 하고 했는데 그때 질문한 내용들을 보면 일종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법인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상당히 기존에 김무성 대표가 갖고 있었던 우리가 생각했던 상당히 조금 보수적인 그런 측면들보다는 조금 중도 쪽으로 자신의 정치적 포지션을 옮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 아, 본인이 지금 보수의 후보를 자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대선을 겨냥해서는 중도 외연을 확장해야 되겠다는 의미로 비춰졌거든요. 네. 저는 그러한 모습들이 단순하게 자신의 이념적 성향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자신이 조직도 점검하고 예. 조직도 다져야되는 네. 그러한 것이 안팎으로 일종의 나름대로 이 조율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금 이제 본인이 그 대표 취임을 했던 2년을 맞이해서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김 본부장 말씀하셨던 대로 네. 지금 현직 대표도 아니고 물러나신 대표가 그러니까요. 그걸 기대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다소 좀 뜬금없는 이야기긴 합니다만 예. 그만큼 내년 대선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의 의미가 아닐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더민주 조홍천 의원이 한 말 때문에 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간의 메시지에 온도차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소식 성유미 앵커의 설명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조응천 의원의 허위 폭로로 또다시 자세를 낮췄습니다. 이번 일이 면책특권 논란으로까지 번지자 난감한 표정이 묻어나는데요. 투톱의 온도차도 곤혹스러운 속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먼저 김종인 대표는 도덕적 무장을 주문하며 내부에 초점을 맞췄지만 우상호 원내대표는 여당에는 관대하고 야당의 실수만 부각된다며 창 끝을 외부로 돌린 모양새입니다. 관련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우리와 경쟁하는 정당보다는 보다 더 도덕적으로 무장이 됐고 뭐 남이 어떻든 간에 우리 더불어민주당만큼은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솔선수범해서 일부 조선 의원의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빌미로 국회가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 그 권한까지 제약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저는 과감하게 싸우겠습니다. 이 서영교 사태와 관련해 김종인 대표가 중징계를 주도한 반면 우상호 원내대표는 초선 시절 실수라며 재발 방지에 무게를 둔 것과도 비슷한 구도입니다. 정치적인 이력과 지향점이 서로 다른 투톱의 입장차는 일견 자연스럽다는 해석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야권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대여전선의 혼선을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투톱의 온도차에 대해서 온도차가 있는 건 왜 그런 건가요? 이 두 사람이 일단 출신 배경이 다르고 네. 그리고 현재 앞으로 지향하는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네. 차이가 생기는데 네. 알다시피 김종인 대표는 원래 여권 출신 아닙니까? 여권의 관료라든가 여러 가지 학자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고 이제 우상호 원내대표는 소위 민주화 운동권 출신으로서 예. 서영교 의원만 해도 뭐 같은 서로 논의하는 사이는 아니었다 그럽니다만 486 운동권 같은 86 출신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보호하려는 측면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전국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예. 그 일단 우상호 원내대표는 예를 들어서 면책특권 같은 것만 하더라도 면책특권을 보장해야 야당이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과 감시 그리고 견제 공격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그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그 여당 앞으로 그 야당도 수권 정당이 되려면 예. 우리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깨끗한 모습을 보면서 도덕적으로 무장이 돼야 된다. 네. 하여튼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뭐 그러니까 투톱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대응하는 부분에서 저는 일종의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역할 분담이요. 예, 역할 분담이라면 두 분이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되는 그렇죠.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우상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 들어서고 난 뒤에 가급적이면 김종인 대표가 부딪히지 않고 네. 나름대로 투톱이 상당히 이 서로 좀 잘 맞춰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모습이었죠. 보여왔거든요. 사실 예. 우상호 원내대표가 당선될 때만 하더라도 운동권 출신이고 뭐 86그룹이라서 우려가 상당히 많았었죠. 보수적인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김종인 대표하고 사사건은 부딪힐 거라고 봤는데 예. 항상
뭐 몽돌과 받침대의 역할 비슷한 네네. 그런 식의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해초를 들어야죠. 그러니까 예, 지금 서영교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이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폭로한 측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질타 여론이 높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식구에 대해서 해초리는 그러니까 아주 엄한 아버지의 입장에서 해초리를 휘두른다고 한다면 우상원 원내대표는 또 자상한 엄마의 그 역할 비슷하게 예. 이 내부 구성원들에 대한 그 허물은 무조건 덮을 수는 없으니 문제는 지금 현재 조홍천 의원의 발언으로 비롯된 여당의 민책특권에 대한 공격은 예. 그것은 헌법적 상황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야당 의원, 나아가서는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대한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도구인데 이것마저 제안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네. 아주 정치적으로 각을 세우는 예. 그런 식의 나름대로의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저는 예. 그렇게 보입니다. 사과는 일단 하되 예.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명도 우상호 원내대표가 나눠서 하는 그렇죠. 런 분위기로 예. 좀 해석을 할 수 있겠군요. 지금 보면은 이런 가운데 그 여야에서 지금 예. 의견이 좀 면책특권과 관련해서는 없애야 된다라는 분위기로 같이 가는 듯하면서도 약간 분위기가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야에서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문제에 대해서 여야의 이제 입장차, 네. 분화가 생기고 있는데 네. 처음에는 국회의원에 200개 가까이 되는 뭐 네, 네. 100개, 200개 여러 설이 있습니다만 네, 네. 그 특권을 내려놓자라는 데서는 여야가 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왔는데 네, 네. 지금 와서는 이제 조금 온도차를 보이는 정도 아니라 특히 면책 특권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네, 네. 불체포 특권 문제는 약간의 차이지만 네. 면책 특권에서는 그 예를 들어서 여당 입장에서는 면책 특권이 아까 말처럼 정부 여당을 무조건 무슨 근거도 없이 비판하는 경우 쓰이는 경우도 있고 네, 네. 굉장히 정치 공세로 쓰이는 게 있고 또 내년 대선에서 굉장히 면책 특권에 의존해서 국회에서 많은 그 문제 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 때문에 여권에서는 면책 특권에 분명히 제한이 가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네. 야권은 이 면책 특권에 제한을 가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도 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번에 이제 조홍천 의원의 지금 현재 그 문제가 터진 거죠. 네, 네. 조홍천 의원 문제를 바라보는 데서도 그건 분명히 조홍천 의원은 MBC 뭐 고위 간부가 성추행의 의혹이 있다라고 문제 제기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거로 네, 네, 네. 그 성만 같은 사람의 의혹을 갖다가 여기 갖다 붙인 거로 네, 네. 밝혀졌는데 네, 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까지도 지금 서로 다른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예. 골치가 아픈 것 같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지 애초에 이제 처음에 특권 내려놓기 이런 이야기 주장 나왔었던 본질은 어느 정도 좀 사라져버리고 네. 또 이상한 논란이 자꾸 이런 정치적 공방만 주고받는 분위기로 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예. 네네. 사실 지금 그 의원들의 그러니까 갑질 논란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친인척 고용을 한다든지 또 이 그렇죠. 보좌진 월급을 다른 데로 이용을 한다든지 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비난이 지금 조홍천 의원의 그 허위 사실 폭로로 인해서 면책특권 쪽으로 불이 옮겨갔죠. 옮겨갔죠. 네. 옮겨갔는데 사실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은 국회 내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법 개정 사항이 아니라 예.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들이 권리이기 때문에 네.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바꾸려고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당에서 지금 이제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 물론 불체포 특권은 본질적인 건 놔두놓다 하더라도 이 지금 이제 그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난 뒤에 지금 현재는 현행으로는 72시간 안에 본회의 처리가 안 되면 네. 그것이 무산돼 버리는 상황인데 그거는 지금 여야 3당이 합의를 해서 72시간 안에 처리를 안 한다 하더라도 네. 그다음 본회의에서는 처리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법을 개정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지금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다분히 이것이 국회의원 특권 노려놓기가 결국 여야 간 정쟁의 싸움으로 네. 지금 이제 또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질적으로 맨 처음에 이야기됐던 갑질 논란,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일탈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재를 갈 것이냐는 부분이 약간 희스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적인 질타, 여론의 질타가 워낙 높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이게 면책특권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 그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조금 제쳐놓더라도 예. 아마 지금 국회의원들의 슈퍼 갑질을 가능하게 했던 여러 가지 보좌진 채용 문제라든지 또 안에 그 보좌진 월급의 유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번 체제에
어떤 식으로 아마 제도적 장치는 만들어질 것 같아요. 네, 예.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시는 모습이 이제 많이요. 근데 이제 다른 특권은 분명히 이제 네. 그 굳이 없어도 되는 특권들은 당연히 이번에 내려놓아야 되고 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네. 근데 이제 아까 말했지만 면책 특권하고 불체포 특권은 네. 국회의원 본연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헌법상에 보장된 특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건데 그걸 남용하고 잘못된 거로 남 인신 공격에 쓰이거나 명예훼손에 쓰이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면책 특권은 헌법에 보장돼 있습니다만은 보장을 하되 네. 법률상으로 분명하게 남을 명예훼손하거나 네. 의도를 갖고 하거나 하는 거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그걸 어느 정도 보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가령 이번에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도 너무나 분명한 잘못, 소위 오발탄을 쏜 거잖아요. 예, 예. 오발탄을 쏴서 자해를 한 거예요. 자해. 네. 자해를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대의 명예훼손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네. 원래는 국회 안에서의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서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 건데 예. 그 어떻든 개인의 명예훼손 행위에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실 제가 봐서는 면책 특권의 이 보호막 속에서 뭐 자신이 숨어서 뭔가를 지금 의혹을 제기했다기보다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자신이 지금 폭로한 것이 확실하게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좀 아리송하다 생각했으면 아마 SNS에 그런 걸 올리지 않았겠죠.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은 지금 이제 면책 특권에 의해서 보호받기보다는 지금 이제 본인의 SNS에 자신의 국회에서 한 그 발언을 동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면책 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거기 예. 때문에 아마 사법적 제재를 분명히 받을 겁니다. 네, 네. 받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면책 특권 부분에 있어서 그 보호막에 숨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 그 뭐 도구의 싸움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마 지금 이제 국회 윤리가 있기 때문에 국회 윤리에서 강하게 제재하는 방안을 이번에 여야가 합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요. 사실은 뭐 앞서서도 계속 이제 잘 되겠지. 이번에는 특권 내려놓기 어느 정도 이행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앞서서 뭐 김영란법에서 이미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었는데 김영란법에서 그 예외 조항으로 국회의원만 쏙 빼놓은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도 뭐 그랬다면 애초부터 의지가 있었다면은 그 법도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어떤 뭐라 볼까요? 국민들의 불신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국회의원의 특권이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은 특권을 내려놓으려면 김영란법이 지금 이번에 이제 제대로 적용을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 가지 어디 가서 식사를 하는데도 3만 원 이상 먹으면 안 되고 예. 접대를 받으면 안 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약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네. 청탁 같은 걸 막을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소위 그 공직자의 여부가 불명한 언론인이라든가 사립학교 교원들은 다 들어갔는데 네. 그게 국회의원들은 민원 해결의 창구는 인정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다 민원을 해결하는 입장을 많이 하잖아요. 국회 민의를 대변해서. 예. 근데 그런 이유로 이제 제외를 했는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제대로 하려면 네. 이번에 김영란법에 지금 다시 개정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네. 의원들의 특권을 거기서 제외해가지고 네.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분명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 그 주장이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보세요? 벌써 지금 이제 그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이 지금 이제 김영란법에 애초에 있던 이해충돌 방지 규정, 예. 그 규정이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빼놓은 거 아닙니까? 예, 예. 빼놓은 걸 갖다가 지금 이제 다시 복원시키는 지금 그 개정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발의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상당히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 국민적인 일종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그 원래 있었던 그 규정에 의하면 네. 이 지금 이제 선출직 공직 같은 경우는 4촌 이내의 친인척을 자신이 지금 임명할 수 있는 자리에 못 하도록 돼 있던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예. 사실 이 부분만 복원시킨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각 국회의원들의 갑질 논란을 완전 차단시킬 수 있는 네. 하나의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러니까 강효상 의원이 일본에 내놓은 안을 여야가 조금 진중하게 좀 들여다보고 나름대로 합의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끝으로 잠깐 시간이 남아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네. 싶은 게 면책 특권 차원과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긴 한데 그 지난 1일 국회 정보위에서 이제 국정원과 기무사 등의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이 안에서 나온 이야기를 밖으로 얘기를 했다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기무사에서 간첩 용의자 수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5대 국회, 14대 국회인가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정보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네. 이제 사실상 이제 국정원을 이제 업무를 감시 감독하는 그런 상황 체제가 됐는데 그때 저는 사실 첫 단추가 잘못 꼈다고 생각하는 네. 부분이 그때 이 그 정보위에서 논의된 사항을 여야 간사가 정보위 간사가 나와서 국민의 알 권리라는 이유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에게 브리핑을 하는 것이 거의 관행처럼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여야가 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국정원의 보고를 이렇게 확대 재생산시키는 그런 잘못된 아주 관행을 정착화시켰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뭐 이완영 의원이 그 지금 간첩 그 수사 대상자를 말했다는 부분이 이완영 의원은 물론 잘못했지만 예. 이완영 의원도 그것이 정치적 관행이니까 아주 편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 네. 저는 이러한 이 국회의 관행, 이 잘못된 관행부터가 바뀌어야 된다. 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CIA의 요원들을 밝히면 이름만 밝혀도 처벌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정도로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관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